수술 날짜 잡혔어. 설 지나면 바로 들어가야 해. 어머니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의미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수술, 설 지나면, 바로, 그 단어들이 따로따로 떠 있었습니다. 바로 위 메시지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잘 아는 근처 대학병원이었어요. 그 아래 환자 카드가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발신자는 오빠. 어머니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며느리 수련이 자고 있었어요. 한복 치마를 곱게 입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마 밑에서 이 핸드폰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소파 쪽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다시 치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한복 고름이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섰어요. 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집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온다는 말을 아들 재호에게 문자로 남겼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어머니의 손이 난간을 잡았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른 뒤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는 저녁 늦게 카페 문을 닫고 귀가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오는 길이 늘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어요. 아들 재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현관을 열면 재호가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장식품들을 늘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었어요. 다 했어? 어머니가 외투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는 재호를 봤습니다. 말이 조금 늦고 판단이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속이 뒤집혔어요. 세상이 그걸 두고 2%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한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냥 속도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안 힘들었어. 밥은 먹었어? 먹었어. 재호가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며 말했어요. 엄마, 응, 나 결혼하고 싶어. 어머니가 외투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손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장씩 꼼꼼하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누구? 재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복지관 선생님. 어머니는 한동안 재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야? 재호가 말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선생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호가 저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재호와 평생 함께 늙어가겠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도 재호가 저런 눈빛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확신에 찬 눈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는 의사라고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수련, 38살. 어머니는 수련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재호보다 4살 위였어요. 반듯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재호와 결혼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수련을 받습니다.
재호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재호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련이 잠깐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재호 씨가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요.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수련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상담사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있거나 하는데 재호 씨는 들어오자마자 밥은 먹었냐고요. 수련이 잠깐 멈췄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왜 저한테 그 말이 저렇게 걸리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수련을 봤습니다. 수련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연고가 없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없어졌고 오빠랑 같이 시설에서 자랐는데 오빠랑도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뭔지 아는데 재호 씨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은 먹었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련이 재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 근데 재호 씨 옆에 있으면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거 하나예요. 어머니는 잠시 있었습니다. 재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탁한다는 눈이었어요. 어머니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이 났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련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집에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카페 일정을 떠올렸어요. 토요일은 바쁜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오셔서 밥이나 같이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방문하고 나서 어머니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도 차려줬어요. 근데 대화하는 내내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챙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손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수련이 밥 먹다가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손을 봤습니다. 오래된 주방일과 카페 일이 남긴 거였어요. 그냥 원래 이래. 카페 일이 생각보다 힘드시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한 박자 늦게 수련을 봤어요. 뭔가 걱정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딘가 다른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뭔지 콕 찍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찝찝한 느낌이었습니다. 재호는 밥을 먹으면서 둘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는 밥을 다 먹고 빨리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 닫기 전에 가봐야 한다면서요. 수련이 잡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후인가?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나면 어머니는 늘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이 깔끔한지, 의자 줄이 맞는지, 카운터 뒤 정리가 됐는지, 직원들이 다 나가고 혼자 남아서 하는 습관이었어요. 이 공간이 자기 것이라는 게 아직도 가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카페를 갖게 된 건 남편 덕이었어요. 남편은 젊을 때부터 틈틈이 돈을 모아 땅 하나를 사뒀습니다. 작은 땅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는데 남편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년도 더 지나 그 땅값이 올랐어요.
주변에 개발이 들어오면서 처음 살 때 가격의 몇 배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이모 도움을 받아 카페를 차렸어요. 건물 1층 전체가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처음에 직원 2명이었던 게 지금은 5명이 됐어요. 단골도 생겼고 오전에는 줄이 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수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있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의사가 왜 우리 재호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나? 재호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재호는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떤지 건물이 자기 것인지는 몰랐어요. 재호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재호가 그걸 알면 나중에 수련한테 얘기할 게 뻔했고, 그럼 어머니가 숨기려는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어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둔 땅이 이걸 만들었네 생각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들 내외가 이사를 한 건 결혼한 지 넉 달 됐을 때였어요. 수련 직장이 옮겨지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네는 어머니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됐어요. 이삿날 어머니가 가서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수련이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이삿날 이후로 어머니가 3번 더 그 집에 가게 됐어요. 3번 모두 수련 전화를 받고 간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오전에 카페 일을 마치고 오후에 갔습니다. 수련은 병원에 갔다고 했어요. 재호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스 정리를 하고 선반 정리를 하고 창고 정리를 했어요. 3시간쯤 했을 때 수련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련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친구들이 오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와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그 말이 어머니 귀에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리 부탁했다더니 요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넘겼어요. 두 번째는 집 청소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야간 당직이 많아서 집 청소를 못했어요. 이번 주말에 잠깐 오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청소는 재호가 해도 되지 않아? 재호 오빠가 청소 같은 건 좀 어설프게 하잖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훨씬 깔끔하게 되니까요. 어머니는 그 주말에 갔습니다. 재호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수련은 외출했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이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어요. 일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버스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바쁜 건 사실이고 재호 살림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3번째가 됐을 때는 달랐어요. 수련의 지인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복지관에서 같이 일한다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카페에 왔다가 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수련이 시어머니 얘기를 몇 번 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수련 씨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던데요. 힘드시겠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련이 그 얘기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할까? 힘들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랑처럼 하는 말인지 어머니는 그게 어떤 쪽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재호가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수련이 재호를 잘 챙겼습니다. 밥도 잘 먹이고 병원도 빠지지 않고 데려갔어요. 그게 아직은 더 컸습니다.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다 해뒀어요. 수련이 교회를 다녀서 명절 음식이 낯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맞는 설인데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해둔 터였습니다. 오후에 재호와 수련이 왔어요. 그런데 수련이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어요. 한복이야? 수련이 웃었습니다. 얘를 갖추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 한복 입고 세배하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거든요. 어머니는 수련을 봤어요. 연한 하늘색 한복이었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도 되는데. 수련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을게요. 셋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차렸어요. 재호가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가 방에 들어갔어요. 낮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수련은 거실에 남았어요.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쯤 됐을 때 수련도 소파에 기댔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어머니는 TV 소리를 줄였어요. 수련이 자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려고 일어섰어요. 그때 소파 쪽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1번, 2번. 어머니는 멈췄어요. 소리가 또 났습니다. 반복됐어요. 수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동 소리가 수련의 한복 치마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치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마 안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얇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평소에 수련이 들고 다니는 것과 다른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면을 봤어요. 수술 날짜 잡혔어? 설 지나면 바로 들어가야 해.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위에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병원이었어요. 환자 카드가 찍혀 있었고 낯선 남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천천히 치마 속에 다시 넣었어요. 수련은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재호 방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재호가 눈을 떴어요. 엄마 마트 좀 다녀올게. 저녁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재호가 끄덕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는 외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머니는 핸드폰에서 그 병원 이름을 검색했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까지는 20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 오빠, 낯선 남자 이름. 그 문자 조각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호수를 확인하려 했는데 보호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에서 봤던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로비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러다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병원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설날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입구 자동문이 열렸어요. 수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수련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와 함께였어요. 수련이 그 남자 옆에서 걸으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수련이 남자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봤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찍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어요. 남자를 차에 태우고 조수석 문을 닫은 뒤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어머니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깐 벤치를 짚었습니다. 숨을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재호야.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련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방에서 나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자 수련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저 이따가 친구 잠깐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재호 오빠랑 같이 나가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수련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재호야, 같이 나가줘라. 재호가 귀찮다는 듯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수련과 그 남자, 이마를 짚는 손, 차에 태우는 모습. 어머니는 사진을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수련의 핸드폰에서 봤던 내용을 메모 앱에 적어뒀습니다. 병원 이름, 환자 카드에 적혀있던 남자 이름. 저녁에 수련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음식을 데워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먹었어요. 재호가 설날 분위기가 좋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이 재호랑 먼저 집에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 남자가 수련과 어떤 사이인지, 수술이라는 게 무슨 수술인지, 오빠라는 사람이 실제 오빠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어젯밤 내내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신장 이식에 대해서요. 가족이 아니어도 기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부나 지인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재호를 생각했습니다. 수련이 재호를 처음 데려온 것처럼 보이게 했던 병원 검진들. 결혼 전에 시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다며 재호를 데리고 갔던 내과 검진. 그때 피를 많이 뽑는다고 했는데 재호가 별말 않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재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호야, 지난번에 수련이 데리고 간 병원에서 검사 많이 했지.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 재호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더 물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나 지금 수련이 옆에 있어. 그 한마디였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을 때 어머니는 수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남겨둔 반찬 가지러 잠깐 들를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서자 재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련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요. 어머니는 수련을 봤습니다. 수련아. 네.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병원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 앞에 내밀었어요. 이분이 누구야? 수련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 병원 갔어. 핸드폰에서 봤던 병원. 거기 주차장에서 이 사람이랑 같이 나오는 걸 봤어.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호가 옆에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오빠야? 수련이 잠깐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재호가 등을 돌렸어요.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수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련을 봤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골랐어. 만만해서. 수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어머니가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가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어요.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재호야. 재호가 돌아섰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재호가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어머니가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어요. 검사도 받았어. 날짜도 잡혔어.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나설 것 같았어. 그럼 엄마가 다칠 것 같았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이 그 사이에 핸드백을 들었어요. 전화 갈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련이 현관 쪽으로 걸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수련이 멈췄어요. 혼인신고 됐어? 수련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됐잖아요. 등본 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 등본 다시 떼올게. 확인하고 싶어서. 수련의 표정이 한 박자 늦게 굳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수련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호가 그날 밤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기 전 수련이 병원을 데려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그냥 따라갔어요. 수련을 믿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수련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프다고. 신장이 나빠져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재호가 맞는다고. 재호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련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다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도 알고 있었어요. 재호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호의 말을 들으면서 손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재호야,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재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다칠 것 같았어. 어머니는 재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련이 보여줬던 등본은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강요, 협박, 공문서 위조. 3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까지 반년이 걸렸어요.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재호는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판결이 나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그걸 봤어요. 수련은 잠깐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수련이 빈 테이블로 갔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카운터 쪽에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못 본 척을 했습니다.
수련이 카운터 쪽을 향해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리고 저 테이블 좀 닦아줘요. 지저분하네. 반말이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직원 하나가 움직이려는 순간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를 향한 인사였습니다. 그 뒤로 카운터 안 직원도 봤어요. 사장님, 오늘 건물 관리비 내역 확인 부탁드려요. 수련이 굳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는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저쪽 손님이 아메리카노 주문하셨는데요. 수련이 앉아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수련 앞에 섰어요. 수련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자리 잡아드릴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적이었습니다. 수련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돌아서서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수련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나갔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도 하던 일을 이어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문을 여는 건 재호가 맡았어요.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재호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호는 그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9시에 도착하면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목에 사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말없이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아이. 목에 사원증 걸고 커피 들고 출근하고 싶다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꺼내 들었어요. 자, 시작하자. 재호가 끄덕였어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